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LG 구자경 회장의 별세, 마트 종이박스 사용 가능, 금융투자 상품 해피콜 의무, 올해 사자성어, 공명지조 이 네 가지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원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 숙한으로 타계한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의 장례식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서 지금 비공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14일 날 숙한으로 타계하신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에 대해서 장례식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족장 형식으로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발의는 17일 오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의견에 따라서 범 LG가 구 씨 일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동업자였던 허 씨 일가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조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정재계 인사들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다녀와서 문 대통령의 어떤 조문 내용을 전달하셨는데 고인께서는 한국 화학산업과 전자산업의 어떤 기틀을 다졌고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강조하셨던 정도 경영과 인하 상생이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해서 고인의 어떤 뜻을 기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계 인사 중에서도 박상구 전 금호그룹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다녀왔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구자경 명예회장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LG그룹 구인회 회장이 창업주였고 창업주의 맞이 장자였죠. 그렇죠. 처음에 대학교는 진주에 있는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진주와 부산에서 5년간 교편을 잡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같이 기업을 하자라고 해서 60년대부터 LG그룹의 모태부터 해서 실제가 25년간 LG그룹의 회장으로 일했다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럭키 금성 두 개가 95년에 합쳐서 LG그룹이 되면서 LG그룹을 만든 다음에 장남에게 어떤 기업을 물려주고 지금까지 자연인으로 살아오신 인물인데요. 지금 내용을 봤더니만 매출 260억에서 30조. 당시 또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2만에서 10만이 넘는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길렀는데 참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크게 어떤 기업을 키워놓고 본인은 깨끗하게 물러서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왔는데요. 오늘 언론을 보니까 이분의 평생의 모토가 우리나라가 강토는 땅은 작은 소국이지만 기술은 대국이다라고 해서 기술 경영을 모토로 해서 살아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LG에서 어떻게 보면 전자와 화학의 기틀을 만들었던 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자경 명예회장이 내세웠던 가치 중에는 말씀해주신 기술 경영도 있을 거고 또 이 고객 가치 중심의 경영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구광모 현재 회장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구자경 명예회장이 내세웠던 경영 방침을 좀 이렇게 펼쳐나갈까요? 예, 일단 연말에 그룹 중에서 정기 연말 인사를 가장 먼저 시행한 데가 LG그룹이고요. 그렇죠. 변화의 어떤 모습을 이제 강조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LG그룹은 이제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이제 가장 적합하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에도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의 어떤 유지를 많이 이제 받들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LG그룹이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중에서 이제 자동차 전기 부품 관련 사업인 전장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OLED 사업에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장 사업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그러니까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인포매틱스의 합성어인데, 요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에서 어떤 사고 감지하고 그다음에 원격 정보 제공하고 이제 교통 정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적자가 이제 심화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 달하면서 네. 상당히 좀 그 경영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그 원가 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텔레매틱스 사업도 좀 부진한데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주요 그 프로젝트의 원가 절감, 수익성 향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부품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늘리는 고객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아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자율포장대 이야기인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대형마트 가면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종이 박스에 많은 물품을 담아가요. 뭐 노끈, 스카치 테이프 다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형마트 3사가 일단은 종이 박스는 남기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종이박스 무죄, 테이프 유죄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평가에 따라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 대형마트들이 협의를 해서 이 종이 상자는 살려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노끈과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퇴출시키는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편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민원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많은 특히 그 소품을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가서 일주일 먹을 걸 다 산다고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단순히 장바구니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소비자를 그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지난주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2016년에 한 10개 어떤 그 마트에서 이런 것을 시행해 본 결과 이 장바구니가 어느 정도 이 정착되는 것을 케이스를 먼저 보고했다라고 예. 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이 이 박스를 그 포장을 해서 이동하는 것을 요청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소비자 어떤 그 요청도 받아들이고 또 환경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과연 이와 같은 엉성한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가지고 가다가 쑥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반단적인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 절충설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예. 해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자율포장대 못 쓰게 하겠다, 종이 상자 치우겠다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이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당초는 이제 대형마트 4사,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유통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가 지난 8월에 그 자율협약을 맺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 어떤 그 장바구니 활성화되는 그 사례를 비춰와서 장바구니 활성화 정책의 하나 일환으로서 그 자율 그 포장대를 이제 없애자 그런 협약을 맺었었는데 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기로 됐었는데 요게 이제 알려진 이후에 고객들로부터 이제 항의가 빗발쳤던 것 같아요. 청와대 그 어떤 청원도 이제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나 이제 그 대형마트사들이 조금 이제 물러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종이박스 존치 여부를 그 대형 마트사들한테 이제 그냥 결정하겠다, 맡기겠다 그런 입장으로 좀 후퇴한 양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자율포장대 이슈도 짚어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 해피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DLF 사태로부터 이제 고위험 상품들 투자 위험을 이제 금융투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안전 판매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했어요. 해피콜. 그렇습니다. 예. 해피콜. 행복을 보장하는 전화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시다시피 이른바 제2의 키코 사태. 이 그 파생 상품 연계 증권과 관련되는 이 펀드 가입자들이 특히 독일 펀드와 관련돼서는 100만 원 투자할 경우에는 지금 4만 9천 원밖에 남지 않는 95% 원금 순손실 이런 사태를 맞아서 이와 같은 어떤 그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금융 당국이 도입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그 일반 투자자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위험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는 금융사의 어떤 지나친 탐욕
이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제도에서 쉽게 말하면 일단 가입을 한 다음에 전화가 와서 제대로 설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어떤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어떤 책임을 그 판매회사의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제도로서 이 어떻게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그러네요. 이것이 왜 지금에서야 얘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만시지탄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화가 지금 이번에 생긴 건가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예, 보험사에 한해서 적용됐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설계사들 통해 가지고 네. 비자발적으로 이제 가입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해피콜 제도가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보험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판매 조직보다는 이제 외주 조직 해피콜을 그 담당하는 그런 콜센터에서 네.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상품의 불안전 판매 요인 여부가 없는지 사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해피콜을 했는데 고객이 안 받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10회 이상 계속 좀 보험회사가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보험사의 업무가 과중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12월 4일 날 보험업 업무 감독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6회 이상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보험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금융투자업계는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래서 예방 조치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시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른바 그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결국 같아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이런 예. 일이 벌어지는데 이른바 그 소 잃고 외양간, 소 잃었은 그래도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그 저성장 시대의 어떤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그 실버 세대가 그 많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기면 그래도 이자라도 나왔는데 네네. 이자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 한 3~4% 정도라도 수익을 그렇죠. 보기 위해서 예. 이런 그 DLF에 했다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그 어떤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뭐 금융 기업으로서는 규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연세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금융당국의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요. 올해는 공명지조가 뽑혔다고 합니다. 공명지조, 이게 뭔 뜻인가요? 이제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은 이제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죽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재 정치권을 빗대서 언급한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요. 네. 정치권이 서로 나누어가지고 싸우는 거에 더불어서 이제 국민들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한쪽의 편싸움에 동조해가지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싸움 모습이 최근에 어떤 이런 공명지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분멸할 쪽에서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15일 날 교수신문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데 네네. 올해는 한 1,046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자성어 이제 조사한 결과 33%가 공명지조를 선택을 해서 아마 이런 그 사자성어가 올해 어떤 키워드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을 넘어서 뭐 우리 국민들까지도 보수, 진보, 뭐 네. 여야 계속해서 대립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대립하게 되면 결국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공명지조의 그는 샴 쌍둥이 같은 이 그 몸은 하나지만 네. 머리가 두 개인 새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머리 한쪽 새는 낮에 자고 딴 새는 밤에 자고 한쪽은 좋은 걸 먹고 이쪽엔 별로 좋지 못한 걸 먹다가 좋은 걸 먹는 새를 시기해서 나쁜 걸 그 먹던 새가 독을 먹어서 결국 둘 다 죽었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국 교수와 관련해서 광화문에서도 조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또 서초동 집회에서는 조국 교수를 살리자. 예. 똑같은 걸 두고 다른 어떤 목소리를 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생결단해서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경계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46명의 교수님 중에 347명의 교수님들이 이걸 했는 거 보면은 네. 많은 또 그 국민들도 이와 같은 그 올해를 나타낸 단어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올 한해 우리 사회가 분열이 많이 되고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갈등과 반목이 좀 반복됐던 한 해가 네.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도 궁금합니다. 내년은 어떤 해가 될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두 분은 어떤 사자성어를 내년의 사자성어로 좀 꼽으실지.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올해 이제 분열, 반목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았던 키워드로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조금 이제 통합의 의미를 담는 네. 해불양수라는 그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해불양수라는 게 이제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승상이었던 이런 그 관중, 우리가 관포지계에 나오는 관중입니다. 네네. 관중에 대해서 서술한 그 관자의 형세해라는 내용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요 해불양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이 이제 어떠한 그 의견은 틀리지만 서로 이제 그 모두가 이제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에서 국민 개개인이 어떤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함께 갈 수 있을 때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내년의 사자성어 어떤 걸로 좀 꼽으셨어요? 교수님은 아시는 게 많아서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상식선에서 정해봤습니다. 네. 상생행복. 상생행복. 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생결단 같은 공명지조가 아니고 네. 서로 같이 살 수 있어서 네. 같이 살아서 행복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내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양자 간에 사생결단하는 선거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총선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통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생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 내년 이맘때 이 방송이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상생 행복했던 한 해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년에 기대하는 사자성어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